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자료가 2개 나간 게 있죠. 그래서 첫 시간 OT 짧게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죠. 예. 자,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면 일정이 오늘부터 8주인데요. 실제로는 9주예요. 이제 보강 형식은 아니고 이제 원래 2, 3기 사이에 특강을 계획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보강처럼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특강은 이제 뭐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실제 한 주를 더 하긴 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 할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9주인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8주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한 주 더 하는 거는 원래 특강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또 등록하셔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우리 보강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9시부터 1시로 돼 있고 2시부터 6시로 돼 있는데 6시까지 가진 않을 거고 5시 반에 최대한 맞춰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기 1기 때는 막 늦게까지 하고 보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2, 3기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5시 반까지 맞춰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5시 반으로 쓸까 하다가 그랬는데도 6시까지 하면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6시까지인데 빨리 끝나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5시 반 맞출 거고 어제 1호 반 해보니까 5시 35분인가? 그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추 딱 그렇게 맞춰드릴 겁니다. 그 다음 교재는 이제 3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서브노트 이번에 새로 나왔죠. 그래서 그 실강 실영상 온천반 분들은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강이니까 이제 환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어차피 이거 제공된 거니까 반납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반납하실 때 이거 제가 이제 구매해서 드리는 거라 요게 낙서가 돼 있으면 환불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한 건데 이제 저에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은 소중하니까 나무를 아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낙서가 돼 있으면 폐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본인 느끼시기에 환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손을 안 대시는 걸로. 근데 이제 만약에 손을 댔다. 그럼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손을 댔는데 안 된 것처럼 얘기하고 반납해버리고 그게 캐치가 안 되면 남들이 새 책을 샀는데 막 뭐 낙서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낙서가 돼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고 반납하시면 되고요. 폐기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가능하면 새 책 상태로 반납해 주시면 그게 더 좋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련해가지고 서브 구성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서브노트 2문 한번 가보시죠. 뭐 지금 내용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브노트 2문 한번 가보시면 페이지로 10페이지죠. 자, 10페이지 가보시면 이문 해가지고 법원 간에 뭐 경합돼 있는데요. 뭐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주제를 보면 법원 간에 경합해가지고 바로 밑에 줄에 이제 기본서랑 사례집 페이지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보실 때 이제 참조하시라고 깔아놓은 거고요.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 사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요약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풀어보세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풀기가 어렵지. 왜냐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주제에서 사례집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지.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그렇게 추가로 좀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법원 간에 경합해가지고 그 위에 보시면 뭐를 해놨냐면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어요. 이제 0기, 뭐 1기, 2기, 3기, 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단권화 작업 이따 얘기할 텐데 단권화 하실 때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의 시험 문제 나간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버에다가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빨간색 해가지고 이거는 1기에 나온 거임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파란색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거 뭐 2기에 나온 거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하시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라고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기 있고 추가 자료는 이제 3기 추가 자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구상할 때 타강사 자료를 할까 하다가 그건 뭐 굳이 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은 뭐 근기법 97조 해가지고 옆에 노 21 돼 있죠. 이거는 기출 표시예요. 그래가지고 기출 표시 좀 보시기 편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고 판례 원문을 넣은 경우가 있고 이제 본문으로 요약해 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골라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특히 판례 원문을 넣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그 1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판례가 있는데 이제 문단 나누기를 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판례 구조별로 문단 나누기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줄침대 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 원문임에도 불구하고 좀 인위적으로 넘버링 표시를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 파악하기 편하시게 좀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양 날개 쪽에 제 서브의 이제 시그니처인데 양 날개에 이제 그 공백이 있죠. 이렇게 좀 메모하실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또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례집은 마찬가지로 1기 때 봤던 것처럼 보는데 이제 1기 때는 이제 구조 중심으로 봤다면 2기 때는 내용을 더 자세히 봐요. 그리고 빠지는 사례 없이 다 보고 넘어갈 거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퀴즈 과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좀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거를 풀어오실 수가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 거예요. 풀어보시라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습범위 안내를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는 꼭 풀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 자료는 이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뭐 단권화 교재라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냥 보고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강의 중에 보고 버리는데 이거 퀴즈를 이제 풀어보시다가 아,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 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단권화 교재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크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법전이야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기 사용하는 교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1번에 노동법의 사례 문제 해결을 왕성인데 원래 이기쯤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모든 강의 내용이 다 사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모의 시험도 당연히 사례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1기 때는 사례 문제를 풀긴 풀었습니다만은 사례 풀이 그 자체보다는 시간 배분하고 답안 구조 완성 그게 더 중요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처럼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로는 2기만 딱 끝나도 이제 뭐 단권하든 아니면 내용적으로든 정리가 좀 끝나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3기 때는 이제 무한 반복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개인적인 목표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그다음에 2번 가보시면 예상 쟁점 중심의 강약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브 자체가 강약 조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주제 보시면 딱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100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긴 많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요거 이상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서버를 구성할 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의 기본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요약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쳐낼 거 쳐내고 이제 쟁점 중심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죠. 근데 이미 이 자체가 이미 좀 많이 쳐낸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00개는 꼭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또 너무 힘들어서 퍼진다 못 본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줄여드리긴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해.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 대면 상담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일단 기본 교재 보시면은 출제가 될 수 있는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이론팔레 노동법 기본 교재가 이만큼 노동법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시험에 다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쳐낸 게 서브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쳐내버리고서 딱 요것만 보는데 그게 한 100개 정도 주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를 만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서브 주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올해도 안 벗어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우리 클래스뿐만 아니라 어떤 수험생들에게도 모두 불이 타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요 빠져나간 부분들이 좀 찜찜한 분들은 2기 때는 그냥 보지 마시고 그 2기, 3기 사이에 방학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 이틀 날 잡고서 그냥 뭐 브리타 데뷔의 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돌리시면 되는 거니까 2기 때는 서브에 있는 주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서브 주제가 나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더는 못 줄여요.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더 줄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거 다 보내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줄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을 더 쳐낸 거. 이게 이제 옛날 기준에 의하면 이제 A급, B급, 뭐 최근 표현에 의하면 핵심 주제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여기서도 빠져나간 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빠져나간 적이 없이 나는 역시 되게 이렇게 선구안이 좋은가 봐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처음 빠져나간 게 직장폐사가 빠져나갔죠. 그래가지고 직장폐사 3년 차 나왔을 때 직폐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비핵심 주제 Cd급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직폐가 나왔을 때는 3년 차를 누가 예상했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당했군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연도에 산재가 나오더라고. 여기 또 못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산재는 나올 수 있는데 왜 산재를 그 당시에 뺐냐면 어쨌든 기타 법령에서 더 중요한 건 파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파견을 안 내고 산재를 낸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파견하고 산재가 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타 법령에서 두 문제를 낼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산재가 나오길래 2년 연속 교통사고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또 빠져나갔어. 그게 뭐가 빠져나갔냐면 구제액이 빠져나갔어요.
구제익 이제 법도 개정되고 개정법 시행 등 한 3개월 앞두고 있는데 그걸 내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그러니까 그게 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하나씩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운명을 의탁하시면 안 돼요.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서브에 있는 거 다 보시는 걸로 하되 이게 너무 소화가 안 돼서 뭐 생동차 이런 분들 나중에 원망하지 않을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너를 믿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거를 안내를 해드리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해드리는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OT 자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줄이면 안 돼. 줄이면 안 되고 이 서브에 있는 것들은 다 보는 거고 서브 내용 자체가 이미 강약 조절을 들어간 거니까 더 줄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브에 있는 주제들은 빼먹지 말고 다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가보시면 뭐 3번, 4번 뭐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강의 진행 관련해가지고 1번에 노동법 사례 판례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습을 거칠게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물론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만은 거칠게 예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내용 다 보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다 좋은데 도저히 이제 복습에 치여서 안 되실 것 같으면 2개만 딱 하시죠. 우리가 진도 범위가 있으니까 진도 범위 내에 있는 퀴즈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보고 목차자 보고 최소한 답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사례집의 내용들을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막 사실관계를 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미리 읽어보고 온다는 느낌으로 문제 읽어보고 아 이런 문제였구만 그래서 답 한번 내려보고 가능하면 목차도 한번 짜보고 요 정도는 좀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의 효율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가보시면 75점 복습형 사례 모의시험 그래서 우리 첫날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간 거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이제 그런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 주의 진도 범위를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의 계획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진도표에 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조직 형태 변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딱 생각하고 온 게 거기까지인데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직 형태 변경까지 진도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 노동조합 파트는 조합 활동 하나 남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진도표 상으로 단체 협약 2분의 1까지 돼 있는데 그냥 보시는 김에 협약 끝까지 보고 오시죠. 퀴즈랑 사례를 협약 끝까지 보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에는 다음 주에 효력 확장 전까지 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거기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냥 뭐 단협을 끝내지 못하겠지만 그냥 보시는 김에 협약 다 보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셔야 되는 것들은 또 일단 쟁의행위로 돼 있긴 한데 상황 봐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예습은 협약 끝까지 보는 걸로 이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도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외에는 버리면 되겠죠. 자, OT 자료 짧게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1호반, 5호반을 2번 돌리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등록을 했으니까 아무데나 선택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단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차 수강하셔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첨삭이 안 나가요. 명단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뭐 일요일로 가도 뭐 되겠냐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그건 처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이미 판단하셔가지고 막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첨삭이 안 나가요. 이제 그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리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이제 수험 계획 관련해가지고 동차분들인데 1기 끝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차분들 2기를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동차분들한테는 어쨌든 2기를 최대한 알차게 보내되 버티는 게 목적이에요. 버티는 게.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차분들 1차 압박이 있어가지고 힘든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강의만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범위 문의해가지고 그냥 그 주제만 공부해서 시험 보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3-4시간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복습 안 해도 괜찮으니까 딱 그것만 공부해서 시험 보시는 거. 그래가지고 강의 안 빠지고 범위 문의해서 그것만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것만 딱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이긴 한데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되게 알차게 이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 생동차 분들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만이라도 꼭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차 시험 준비랑 2차 시험 준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지.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얘기하거든요. 5대5
5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1차 5, 2차 5입니다.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인마다 준비 정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간 일정을 짜실 때 1차를 어느 정도 비중까지 넣으실지는 개인 판단을 좀 해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박스에 예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월요반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혹은 토요일도, 토요일 강의 되는구나. 예를 들어, 일요일도,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나는 전부 다 1차만 하고 하루 정도만 빼가지고 2차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는 개인 상황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좀 맞춰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는 2차에 좀 더 힘을 주더라도 가면 갈수록 1차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참고로 우리가 다음 달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 보는 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요주에 이제 1차 시험 본다. 그러면 우리 학원은 요때 휴강한단 말이에요. 1차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때는 강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1차 보셔야 되는 분들은 요 주만큼은 1차에 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주에도 강의가 있을 건데 요 강의를 그냥 복동으로 돌린다고 생각하고 일단 스킵해버리면 실제로 1차 시험을 2주 정도는 완전 몰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동차 준비하다가 1차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1차를 좀 힘을 주셔야 되니까 이거 좀 잘 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밸런스를 한번 잘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이 길을 잘 버텨내고 그 다음에 1차 끝나고 나면은 막 퍼지거든요. 그 퍼짐도 잘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3기로 들어오는 건데, 3기 들어갈 때 되면 또 동차 보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심지어 막 2기 중간에 포기하고, 동차반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동차반으로 가는 구조는 언제 가는 거냐면, 나는 완전히 끝났어. 올해 합격 가능성이 아예 제로예요, 제로. 나는 0.1%도 없어.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아예 시험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택하는 게 동차반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차반 가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냥 2, 3기를 버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버버 하면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붙었지? 이러면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버티시는 걸로 동차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해분들도 너무 이렇게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옆에 주변에서 막 1차 보느라 힘들어 하니까 아이고 그래 힘내라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분들 붙고 나면 되게 불안해요. 쟤 붙고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남들 1차 공부할 때 빡 좀 페이스를 올려줘야 좀 덜 불안하시니까 이게 첫 주부터 빡세게 한번 잘 달려보죠. 자, 3번 가보시면 주간 공부 일정인데 뭐 다들 아시는 거죠. 하루를 3타임 찢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3시간 정도만 배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공 시간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 뭐 몇 시간 앉아있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냐의 문제니까 너무 시간 자체에 강박 가지시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3타임.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오전, 오후 사이, 뭐 오후, 저녁 사이에 쉬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잡으시는데 2시간 잡을 수도 있지 뭐. 나는 쉴 때 좀 여유 있게 쉬고 대신 빡세게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낮잠도 자고 뭐 예를 들어서 산책도 하고 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일정을 잘 짜가지고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그래도, 그래서 하루에 9시간 자체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잘 짜가지고 그 루틴에 맞게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가로 3번 가보시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루에 몇 과목을 봐야 되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 자기 마음이지.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을 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보통 이제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노멀한 건 3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전 한 타임, 오후 한 타임, 저녁 한 타임 있으니까 3과목 배치하는 게 제일 노멀하고요. 요즘에는 4과목 배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과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제 스타일이라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3과목이 제일 무난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나는 좀 이제 탄력이 받는데 조금 시동거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분들은 과목 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집중도가 좋은데 금방 질린다. 이런 분들은 과목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공부할 때도 장소를 바꾸면 또 공부가 또 잘 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과목을 바꾸면 잘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개인 공부 스타일 맞춰가지고 그 과목을 좀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과목 묶을 때도 뭐 실제 시험에서 첫날 노동법 인사를 같이 보니까 나는 그렇게 묶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학의 마인드와 경영의 마인드가 다르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노동 행정을 묶고 인사 경조를 묶어야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개인 취향 따라 가면 돼요. 정답이 있진 않겠죠. 예, 2페이지 가겠습니다. 2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5번 먼저 보시면 일단 공부 일정 예시를 제가 그냥 잡아놓은 건데 뭐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다라고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1호반, 5호반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5호반이니까, 5호반 같은 경우에 이제 토요일도 강의가 있고, 월요일 오전 강의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휴식 시간 배정하는 건 노동법 있는 날 휴식 시간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1호반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 혹은 월요일 아침까지, 5호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 저녁 혹은 화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외에는 과목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매도일 몇 시쯤에는 어디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음. 요걸 일단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정을 좀 미리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시고요. 그래서 이 밸런스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노동법이 1.5배니까 1.5 대 1대 1대 1 잡으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특정 과목을 잘해서 붙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안 망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상 어쨌든 많이 배분하셔야 되는 거는 제일 자신 없는 과목, 그걸 좀 더 분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다 나는 고만고만한 것 같다. 그러면 1.5 대 1대 1대 1 이래 가시면 제일 노멀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4번 다시 올라가 보시면 대신 주간 공부 일정을 구성할 때 이회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반이니까 화, 수, 목 돌리겠죠? 예를 들어. 그럼 화, 수, 목 돌릴 때는 이제 정독하면서 플로우 중심으로, 이해 중심으로 한번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 중심으로 정독한다고 하는 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쭉 본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제다, 본다. 이러면은 포괄임금제 주제 보는 순간 이제 플로우 한번 떠올려보고 목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한번 해보고 그게 되면은 내용 보면서 이제 내용 숙지하고 중요한 판례 거칠기라도 한번 이렇게 좀 되뇌어 보고 그래야지 이제 한번 회독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3일 정도 거쳐가지고 한번 돌리시고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시험 봐야 되니까 이 세 과목을 진짜 말 그대로 시험 준비 중심으로 암기하고 목차 짜보고 막 이런 거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도 노동법 다음날 시험 봐야 되니까 이때는 한번 돌렸던 거 다시 돌아가면서 암기하고 목차 써보고 뭐 현투 해보고 이런 거 중심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주에 플로우랑 이해 중심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및 암기로 한 번, 이렇게 돌리는 게 가장 노멀한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6번에서 누적 복습 같은 경우도 방식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누적을 꼭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진도 범위가 제일 중요하고 까먹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일단 진도 범위를 공부하시는 게 커버가 되면 누적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데 무리하게 누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다른 부분 보면 좋지. 근데 누적도 방식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우리는 2기 때는 누적법 먼저 가니까 나는 근기법을 진도를 짜가지고 누적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방식은 다양해요. 아니면은 진도 나간 거 그냥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누적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누적을 하면 끝까지 남는 건 근로자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건 별론 것 같고 누적이 좋은 것 같은 건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쓰면 요거 복습하겠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2주치를 보고 또 그 다음 주엔 또 2주치를 보고 예를 들어 또 2주치를 보고 이런 식의 누적이 제일 무난하지 않은가 혹은 3주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교재 활용 방법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기본 교재는 이제 서브로 가셔도 되고 메인 기본서로 가셔도 돼요. 선택 사항입니다. 근데 8대2 정도의 비율로 서브로 단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개인 취향 따라가는 거니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책을 늘리라고 서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례집은 진도 예습 차원으로 문제를 한번 읽고 오셔야 되고요. 퀴즈도 꼭 풀어 오셔야 되겠죠. 세 번째 아이폰 보시면 복습은 이제 서브랑 사례집으로 진행하는데 최종적으로 서브에 단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요한 내용들을 필기로 채워 넣으면 돼요. 기본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브 하시는 분들은 필기로 채워 넣기 좋게 만들어 드리려고 양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옮겨 적어 가지고 기본서로 하든 서브로 하든 내가 3기 때는 요것만 돌려야지. 그리고 시험장에 이것만 가져가야지. 요렇게 한 권을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좀 2기 때 혹은 2기 끝나고 2, 3기 사이까지 해가지고 3기 때는 요 책만 계속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2기 때 목표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기본 교재로 정리하는 분들 보시라고 기본서에 없는데 서브에 추가된 판례 있잖아요. 그건 지금 연구팀이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수요일쯤 카페에 업로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해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서 제 자료실에다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 남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닌 거니까 이것도 한번 판단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다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뭐 목차에 색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목차는 뭐 형광색으로 칠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해놓으면 눈에 잘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서브 잘 목차가 눈에 들어오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가. 근데 본인 보시기에 나는 목차에 색칠을 해놔야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무난한 것들은 이제 주제별로 목차가 눈에 잘 안 들어올 때 목차를 이제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이 주제 옆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안 적용 같은 경우는 일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그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틀은 잡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포괄익 문제 얘기했으니까 포괄익 문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사안 적용 1번은 성립을 판단할 거야. 2번은 유효성을 판단할 거야. 세 번째는 무조건 임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안 적용 1, 2, 3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통 많이 이제 옆에다가 붙여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사안 적용 파트를 그렇게 잡아놓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 많이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모의시험 보시고 나서 내가 이 주제 써보니까 이 판례 쓸 때 이걸 빼먹더라. 혹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빼먹더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빼먹은 거 다음에 또 빼먹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이든 최고 답안이든 뭐 서론이든 사안 적용이든 문제의 소재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좋은 표현들이 있더라. 그것도 이렇게 옮겨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남들이 하는 방식은 참 좋으지 꼭 그거를 무슨 기계적으로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판례를 보실 때는 어쨌든 구조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요즘 분위기가 논거, 요건 이런 것들은 특히 논거 같은 경우 개수를 좀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수별로 채점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조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판례를 읽어보시면서 이 문제로 그러니까 이 판례로 문제를 만들면 나는 사안 적용할 때 이 표현은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게 키워드예요. 그래가지고 사안 적용할 때 꼭 써먹어야지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꼭 그거를 좀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당권화 작업들을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 가시면 5번 질문 방법 되어 있는데요. 뺀달 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 5페이지가 보시면 모의시험 진행인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복습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전주 범위인데 이제 주제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그 전주 한 주 정도 누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그 전주에 나갔던 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낼 생각이고요. 일기 때는 이제 다만 구조 잡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례집이나 과제에 있던 문제를 그대로 냈는데 이기는 다 창작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례집이나 과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기 때는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렸었는데 2기부터는 시간을 정확히 좀 맞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양가로 3번 보시면 실제 75분 드리고 9시에 땡 하면 시작할 거니까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다가 한 8시 57분 이때쯤에 문제집 배부하거든요. 그리고 9시에 동시에 요이 땅 하니까 늦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4번 동차생 등 시험 준비가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범위를 문의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이라도 공부하셔서 와서 시험 보면 괜찮으니까 이거 꼭 시험 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1차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범위 문의해가지고 그거 3개만 딱 공부해보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되니까 그 몇 시간만 공부하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꼭 시험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위 문의하실 때는 카톡이나 뭐 문자나 이제 멀티 메시지 안 넘어가게 조심하셔야 되고 카톡 같은 경우에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머리를 좀 활용해 주세요. 범위 문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제가 빨리 확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새로 해보려고 하는 게 이 범위 문의를 약간 좀 투트랙으로 가져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드렸던 이제 범위 문의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유형 1이 되겠죠. 그럼 주제 3개만 딱 잡아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근기법상 근로자 뭐 예를 들어 뭐 균등처우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잡아주는 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동안 해왔던 범위 문의인데요. 올해는 유형 2를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택 1을 하시면 돼요. 범위 문의 유형 1 이러면 딱 3개 알려드리고 범위 문의 유형 2 그러면 대충 한 7개, 8개?
많으면 10개? 뭐 이 정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핵심 주제, AP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나도 나를 못 믿겠어, 이제. 3년간 더 빠져나가니까 하나씩, 좀 그래. 그렇죠?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은 나는 그냥 이것만 보고, 올해는 나의 운명을 한번 의탁해 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만 문의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하시면 그에 맞춰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유형 1위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학설명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학설명 생각 안 나면 학설명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견해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어떤 게 유형 1인지 기억 안 나시면 3개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군 하면서 제가 이렇게 회신을 해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문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픈북인데 양가로 5번에 답안 제출을 너무 늦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 다 수거해서 갔는데 막 이제 쉬는 시간에 막 내려가서 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이제 이기쯤 되면 이제 서로 예민함이 올라오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오래 쓰면 막 싫은 거야.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내시는 분들은 그냥 오픈북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쓰시면 이게 습관돼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꼭 보세요. 자, 사실은 제가 이게 때 매년 이렇게 서브랑 이제 퀴즈를 비용 부담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느끼시기에는 그냥 주나보다 알겠지만 저는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특히 올해 채점비를 너무 올려놔가지고 저도 이제 막 이거를 막 치밀하게 막 숫자를 계산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확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잘해봅시다 그랬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적자가 나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조금 불안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호반, 5호반 합쳐가지고 한 950명쯤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1000명이 50명만 더 오면 근데 아쉬워. 막판에 괜히 원래 수강생 수 가지고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데 막판에 욕심이 나는 거야. 상징적 의미가 좀 있으니까 가지고 좀만 더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아쉽다 막 했는데 아무튼 최대한 많이 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00 밑으로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제 입장에서 지금 불안한 게 적재폭이 커질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파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700선이 안 깨지게 개인적으로는 좀 했으면 되게 욕심인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꼭 내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6페이지 다 하시는 거긴 한데 양가로 10번 보시게 되면은 이름이 오픈되잖아요. 이제 그거 싫으신 분들은 닉네임 쓰면 되니까 그거 다음 주에 시험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혹시 닉네임 안 써본 분들은 그거 미리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7번 가보시면 채점 및 첨삭되어 있는데 이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게 온라인 첨삭반은 오프라인 강의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첨삭반하고 동영상 강의를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온라인 첨삭반은 실강 실용상과 묶여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동영상 강의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온라인 첨삭반은 동영상으로 보지만 실제 답안은 오프라인처럼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 파란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파란을 활용하는 건 온천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따로 운영하는 그 첨삭은 일반 동영상 강의니까 두 개가 혼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실강, 시정상, 온천반 이분들은 채점자 구성원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22명, 3명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명단은 아마 오늘 강의 끝나고 저녁에 그 작업실 가가지고 이제 카페에 오늘도 할 생각인데 명단 보시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스터디 멤버 뭐 예를 들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100% 해드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안 마주치게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실강을 듣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프라인 채점에 이 사람이 배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분을 시정상으로 배치를 시키면은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대한 그렇게 해볼 테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채점자가 있으면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명단이랑 이메일 다 오픈되니까 그 내용들은 그렇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다음에 최전평 나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폰에서 온천반 분들 제출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 학원에 공지가 나갔을 건데 그거 1분이라도 넘어가면 제출이 안 돼요. 파란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문제를 금요일 날 저녁에 미리 업로드하도록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운받아서 미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출 마감 시간 이렇게 되지 않는 걸로 꼭 준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 뭐 PDF 변환하다가 늦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시간 꼭 준수하셔야 되니까 온천반 분들 요거 꼭 파란 시스템 활용 미리 좀 공지 확인하셔가지고 연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안가로 2번 이거 일반 동영상 강의예요. 온천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동영상 첨삭을 제가 이거는 학원의 공식 시스템이 아니고 제가 그냥 비용 부담해서 제가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온천반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천반은 파란, 일반 동영상 강의가 제가 따로 돌리는 요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26기 윤아리 노무사님하고 28기 이경민 노무사님이 이제 나눠가지고 2기는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인데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을 당해서 이번 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 주는 일반 동강 첨삭으로 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특성상 뭐 등수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등급 표시하고 코멘트 들어가고 이 정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마음대로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막 그렇게 막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번 주에 늦잠 자느라 못 갔어요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이건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반가로 1, 2, 3, 4 해가지고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8페이지 1357에는 윤아리 노무사고요. 레이블로 720-2예요. 이거 제 이메일 노동720 아니에요. 첨삭용 이메일은 레이블로 720이니까 다시 2가 1357에 그 다음에 720 그게 246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회차 잘 구별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이제 그 온천반 같은 분들은 딱 그 제출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동영상 강의는 제출 시점이 딱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강 기간 만료 전에만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수강 기간 만료가 돼버리면 명단이 사라지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이메일 자체를 그냥 블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만 보내시면 되고요. 방가로 6번에 이것 열어놨더니 자꾸 막 여러 번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2번 보내시면 그냥 블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방가로 7번에 이게 지금 오타인데 1순환 종류가 아니라 2순환 종류 후겠죠. 그래가지고 올해 2차 시험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2차 시험 전까지는 동영상 수강 기간이 만료 안 돼 있으면 명단하게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랭커 자체가 사실 대단히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꾸 이제 상담해보면 막 다만 몇 점이라도 올리려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굳이 안 그래도 돼. 그래서 내가 우리 클래스에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절반 위에 있으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합격군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 한 중간쯤 된다 괜찮아.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등쯤 하는데 좀 더 올리고 싶다. 굳이 안 그래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학원 스타일상 검토 하나 쓰면 점수 확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무리하게 그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수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등수 그 자체는 이 주제를 그냥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내가 몇 등쯤 하더라. 이거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문제 또 보면 등수는 다 바뀌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뒤에 어떻게 복습하고 내가 메꾸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위에 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밑에 있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밑에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다시 보면 내가 발라버릴 수 있게 이것 좀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위에 있는 분들도 지금은 이랬지만 다음 주엔 이런 보장이 없으니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거죠. 다만 이제 랭커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무조건 초고득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것도 운인데 랭커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제 시험에서 학원에서 잘 안 써본 이런 문제들이 나와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유리해요. 왜냐 그런 게 나와도 우리는 대충 잘 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너무 노멀하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위에 있는 랭커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운 문제가 있는 거지. 출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 랭커 자체는 일종의 좀 뭐 이제 동기부여 차원으로 하는 거지 막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합격하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격 군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에서 중간 이상만 되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기 랭커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강을 따로 안 깔고 2, 3기 사이에 부강으로 붙일 거라 뭐를 이렇게 좀 혜택을 드리기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3기 끝나고 나면 추가 모의 시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 3기 랭커들은 3기 끝나고 그 시험 직전에 있는 추가 모의 시험 무료 수강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9번 가보시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의 시험이에요. 모의 시험 예시답안. 특히 1기도 뭐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2, 3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2, 3기 예시답안은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2, 3기 모의 시험 예시답안을 서브노트에 껴넣기도 하더라고. 아니면 오려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2, 3기 모의 시험은 제일 중요하니까 꼭 그거는 모아놓으시고요. 어떤 식으로도 그거는 활용하셔야 돼요. 대신 그 외의 자료는 다 버리세요. 퀴즈 자료 이런 거 나중에 다 버리면 되지. 2기 끝나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내가 잘 몰랐던 것들만 옮겨 적으시고 그래서 실제 다른 과목들도 제가 생각할 때 인사관리에서의 이슈? 최근 이슈 그 정도 말고는 자료는 다 버리는 게 좋아요. 갖고 있어 봐야 그 짐만 되지 그거.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책에 옮겨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면 상담을 좀 합격자들 상담을 좀 빡세게 돌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기 때 최성욱 노무사님 대면 해봤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기 때 좀 여러분들 다양하게 해가지고 매주 진행해볼 생각이니까 그거는 제 카페 공지사항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그다음 유튜브 라이브는 2기는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기 때는 했었는데 2기는 따로 계획이 없는데 혹시 대면 상담 말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특히 지방분들 이런 분들은 대면 못 오시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계획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청이 많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나름대로 이제 도움은 되실까 해서 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놀려요. 뭐 이혜선 이런 친구들이 놀려. 유튜브 라이브에 재미를 붙였다며. 되게 좀 되게 즐긴다며. 물론 즐겁긴 하더라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9페이지 가보시면, 어쨌든, 지금이 진짜 중요해요. 그 2차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2, 3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연기 1기를 알차게 보내도 뒤에서 퍼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안 퍼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좀 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믿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로 안에 보시면 이하 싸이월드 감성주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대 초중반 분들은 싸이월드 감성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되게 약간 중2병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글오글거리고 막 이렇게 막 뭐 쓸쓸한 이런 사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새벽에 제가 1호반 개강 몇 시간 전에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울적한 거야. 그래가지고 창밖을 보는데 작업실에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렸어요. 제목을 달았지. 개강 전야. 이런 게 싸이 감성이에요. 그런 게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 이런 느낌이겠다. 그게 이제 그런 감성으로 있는 게 이제 밑에 글인데 이게 그 제 매년 2기 때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보면서 혼자 막 힘을 냈던 그런 글이라 올려놓은 건데 차마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오글거려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그냥 힘을 내보자. 차마 나도 눈으로도 못 봐. 오글거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감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돌고 도니까 분명히 다시 올 거야. 10년 내에 이런 감성은 다시 올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OT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노조법상 근로자부터 조직형태 변경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리마인드 특강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개괄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진도는 그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쉬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린다고 그랬죠. 퀴즈를 미리 풀어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좀 푸세요. 그럼 어디를 푸시면 되냐면 퀴즈 자료 보시게 되면 퀴즈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5문 있죠. 6페이지에 5문. 6페이지에 5문. 노조법상 근로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가면 6문 돼 있죠. 특고. 그래서 일단 5문, 6문 하셔야 되고요. 5문, 6문. 그거 쉬는 시간에 푸세요. 5문, 6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문 가시면 노조법상 사용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조직 형태 변경까지니까 15문까지예요. 그러니까는 27페이지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퀴즈에서 오늘 나갈 진도가 5문, 6문 노조법상 근로자 얘기들 특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8문 노조법상 사용자부터 15문까지 이래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쉬는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한 20분씩 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그 문제를 좀 왜냐면 이거 안 풀어보고 그냥 보면 그냥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넘어간다고. 그래서 꼭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거냐 한번 이거 맨날 하던 거라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짧게 한번 오늘 할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를 할 거냐? 일단 이기는 우리가 맨날 이제 근기법 먼저 하다 보니까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막 힘이 들어가다가 뒤로 갈수록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기는 노조법 먼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조법에서 막 힘을 주다가 근기법에서 좀 퍼지긴 하겠지. 근데 퍼진다 하더라도 많이 하던 것들이니까 조금 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을 먼저 보는데 일단 헌법 33조를 통해서 근로의 권리로서의 근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노조법상 그 3권 주체로서의 근로자는 누구냐? 그 범위를 좀 이렇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조법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동 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개념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제일 먼저 당연히 법 규정 가지고 판단해야지. 성문법주의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2조 1호를 가지고서 우리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답안 플로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로마자 2번의 법 규정이고 3번의 판례죠.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3단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 원칙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노조법상 근로자는 일반론은 답안 포맷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사안 적용에서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제 나오면 서론에는 이 정도만 써야 되겠다. 법 규정 쓸 때 이 정도만 설명을 붙여야 되겠다. 판례 쓸 때 문제의 소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판례는 이건 뭐 그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안 적용까지 시간을 고려하셔가지고 포맷을 좀 짜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론은 거의 뭐 법부 형식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 근로자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과 노조법에서의 사용자를 판단하는 그 이유는 사실 좀 다르죠. 근기법에서 사용자를 판단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할 수규자가 어디까지냐, 기업 내에서는 어디까지냐, 혹시 외부에 있지는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상대방으로서 예를 들어 교섭에 응해야 되고 분호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2조 2호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2조 2호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사업주가 나오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가 나오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영 담당자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자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판례들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었죠. 물론 사업주에도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 지청장 판례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 수업용으로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있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 담당자 판례가 있고 행동하는 자 판례가 있고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판례들을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플러스로 비교해 보는 게 있죠. 뭐가 다르냐? 그래서 비교해 보는 게 2조 4호 감옥에 있는 이익 대표자하고 행동하는 자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판례 입장이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개념 자체에서는 행동하는 자 판례하고 이익 대표자 판례 이걸 비교하는 논점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들은 노조법상 사용자에서 소위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설,
그렇죠?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그게 가장 중요했죠. 몇 년 전 기출입니다만, 최근 기출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련해가지고 사용자 개념의 확장, 요 논의가 주로 이제 그동안은 중요하게 이야기가 됐었죠. 뭐 최근 기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의 약술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케이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 논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명확하게 판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배개입 논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아직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설 내지 이제 학업심 경향성에 의해서 얘기되는 교섭 당사자 문제 확장, 요 두 가지 논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노조법 총칙에서의 근로자 사용자 개념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서브노트로 가게 되면은 주제가 54번 주제, 55번 주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4번 주제, 55번 주제. 자, 그러고 나면 노동조합 설립을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우리가 이런 식의 근로자가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다. 그게 노동조합이겠죠. 그래가지고 노동조합 만드는데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겠죠.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설립신고제도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춘다는 건 노조란 이래야지라고 하는 적극적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 노조는 이러면 안 됨이라고 하는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설립신고제도 관련해가지고 주로 문제를 예상하는 건 여기서 설립심사 쪽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형식적 요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0조부터 12조까지 해가지고 설립신고제도를 두고 있는데 결국 포인트는 12조죠. 12조에 의해서 우리 행정관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3일 내에 교부를 해주든 20일 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하든 아니면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거나 보완을 안 해오니까 반려를 하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심사 자체는 불가피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의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실질적 심사라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도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고 가능하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한계는 있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막 틀어볼 수 있느냐. 이런 논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설립 요건 파트에서는 실제로 공부하는 건 설립 심사 쪽. 이쪽을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설립 요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신고증이 없는 애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노조로서의 적극적 요건을 갖춘 아이들인데 이런 경우에 얘는 갖췄지만 신고증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법 외 노조라고 하죠. 물론 법 외 노조란 말 자체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 내 노조설, 법 외 노조설, 비노조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법의 노조란 말을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 법적 지위를 보고 그 결론이 법 외 노조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법의 노조에 대한 보호 범위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의 노조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보고 결국 이제 이 지위 판단 결과물이 법의 노조임이긴 한데 아무튼 실체를 갖추었지만 신고증이 없는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고 그들에 대한 보호 범위를 보고 이게 보통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이런 플로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설립 요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노조 문제하고 설립 심사 문제하고 그래서 흐름은 간단하죠. 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이러면 될 것이고 여기도 그냥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이런 식이지 뭐. 그래가지고 흐름 자체를 매우 좀 쉽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지금 서브로 보시게 되면 56문의 설립 심사하고 57문의 법의 노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도대체 이 조합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얘기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주로 우리가 논의하는 건 조합원 자격의 취득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을 할 것인데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가입을 하는 거지 뭐. 설립하거나. 그러면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노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규약에 의하는 거죠.
우리는 노조법 11조에서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1차용으로 하면 뭐 명목사조, 연대회의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목사조, 그래서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가 조합원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조합원 가입 범위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규약을 통해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다만 여기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용자라든가 이익대표자라든가 근로자 아닌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다고, 이런 애들이 가입되어 있으면 노조를 보지 않겠다고 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한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규약으로 가입 범위 내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이게 노조법 구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노조법 구조에서는 뭐 성별이라든가 그리고 신체 조건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들 내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다. 그러면 구조 위반이죠. 근데 그건 그거고, 구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한 가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구조를 준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규약을 통한 가입 범위 설정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은 구조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가. 썰드랩이 있죠. 근데 재수성서에는 그렇진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구조는 차별금지 조항, 이거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문제니까 이제 규약을 통해서 가입 범위를 설정할 때는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썰드랩은 있습니다. 그 논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규약으로 정하는 건데, 만약에 가입 범위를 뜬금없이 단협으로 정하면 어떡하지? 요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외우세요 하는 그 판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판례는 단협을 통한 가입 범위 설정을 이제 적용 범위를 넣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규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입 범위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가입 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죠. 노동조합 가입은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에 의하면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다만 좀 특이한 건 뭐냐. 가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노동조합에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히 뭐 유니온숍이 어쩌고 하면서 판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우리 판례 입장에 의하면 특히 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자칫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경우 제명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합원에 대한 내용들 이 자체는 대단히 많이 예상하는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입 파트, 그 취득, 조합원 자격의 취득, 그쪽 파트는 버리기가 어렵고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의 이제 운영을 들어가는 거죠. 자, 운영을 보는데 지금 조합원에 대한 가는 사항, 이게 지금 서브로 58문이었고요. 운영에 대한 것들이 이제 59문, 60문, 61문, 62문 여기까지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기관들이 나오는 거죠. 기관. 그래서 노동조합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기관들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의결기관을 얘기하고, 두 번째, 집행기관을 얘기하고, 세 번째, 감사기관을 얘기하죠. 네, 현실적으로 감사는 절대 안 나와요. 2차 시험에서. 그럼 2차에 나올 수 있는 건 의결과 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행기관은 현실적으로 뭐 임원에 대해 써보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나온다면 소위 전임 간부들이 나오겠지. 우리 실무상 개념으로서의 전임 간부들. 이 전임 간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조법 24조에 의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 전임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는 거고.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이제 노조 업무에 전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그냥 노동조합 전임자다. 이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제자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는 거냐? 이 사람이 지급받은 급여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혹시 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이제 뛰어넘을 정도의 과다하게 지급받은 이 급여하는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죠. 그럼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2, 4조 얘기해주면서 판례로 넘어가는 플로우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조문을 추가한다고 치면 뭘 추가할 수 있냐? 면제자한테 급여를 주는 게 자칫 분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1조 1항에 있는, 그렇죠? 정확히는 4호에 있는 지배 개입으로서 분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조문을 이렇게 같이 엮을 수 있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전임자 같은 경우는 따로 법적 지위라든가 이런 게 법에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해석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적 지위를 보고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 쟁점이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업무상재해랑 출퇴근 문제. 거기다가 조금 얹는다고 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임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죠. 24조 깔아주고 법적 지위 깔아주고 쟁점 깔아주고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로마자 2 묶어서 3 이럴 수도 있고 뭐 2, 3, 4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우리가 잡혀 있었어요. 자, 그에 반해 의결기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조문이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20조는 별로 의미 없고 자, 그럼 우리가 15조야 뭐 기본적인 총회에 대한 원칙이니까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16조에서 총회의 의결 사항이라든가 의결 방법이라든가 의결 정족수 이런 게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뭐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험가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16조는 항상 염두에 좀 두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판례를 정리하는 건 17조 대의원회에서의 판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가. 하나는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가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대해서 관련한 판례가 나오는 것들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구 한번 떠올려보시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이거 나왔던 거. 19조에서도 마찬가지죠. 총회 소집 공고 이거 절차 위반한 경우에 문구 떠올려보시면 경미한 하자 이게 나왔었지. 그런 것들을 이따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구 쪽은 플로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로마자 2번 법규정, 3번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문판 들어가서 이걸로 풀이하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기관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운영을 하는데 노동조합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는 사고 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것, 그걸 우리는 내부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내부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통제권. 뭐 이거는 뭐 틀이 간단해가지고 통제권의 뭐 발생의 법적 근거, 그다음에 적법성 판단, 뭐 구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징계랑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거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을 보게 되죠. 우리가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이라고 하면 변동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동조합의 합병이 있고요. 노동조합의 분할이 있고요. 노동조합의 해산이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이 있어요.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해산은 28조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차에 나오기가 어렵지. 만약에 나왔다. 그럼 법규정 베꼈으면 되지 않습니까? 28조랑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그냥 베꼈으면 되지 뭐. 근데 현실적으로 나올 게 없을 것 같고요. 분할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예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건 조직간의 변경이었고 실제로 최근 기출이죠. 그 다음에 합병 같은 경우도 최근 판례가 하나 있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합병도 그렇고 조변도 그렇고 기본적인 플로우는 의의요건 효과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의의요건 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건은 뭘 가지고 보면 되겠어요? 16조지 뭐 기본적으로. 16조. 그렇죠. 총회 의결 사항이고 정족수가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16조예요. 절차적 요건이죠. 근데 여기는 절차 요건 외에도 조직형태 변경에서는 주체 얘기가 추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부지의 분야가 있다 보니까. 합병에서는 주체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병에서 보는 판례는 효과 쪽의 판례죠. 합병에 특히 신설합병의 경우에 효과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 그 판례가 있는 거고 조직형태 변경에서는 이게 요건으로서의 주체 판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부지의 분해에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성, 대법원 전합 판결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로마자 2번에 법규정을 써가지고 기본적인 의의 요건 효과를 쓰고 3번에 판례를 쓸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의 요건 효과로 가는데 판례를 그 안에 묻을 거야. 얘는 효과로 얘는 요건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뭐 구성하기 나름이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차는 정답이 있진 않아요. 내용만 자연스럽게 내 플로우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오늘 나간 진도가 여기까지고요. 그럼 남은 게 뭐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법에 없지만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게 나와야 되겠지. 그게 조합활동의 정당성. 그건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한번 서브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2문까지가 기관 얘기고요. 63문에서 내부 통제권을 얘기했고 64문에서 합병문화 해상 나오고요. 65문이 조직한테 변경을 하고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 시험 끝나고 나면 강평을 하고 그 주에 나갈 진도를 짧게 한번 개괄을 해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퀴즈 풀면서 서브 보고 사례 풀어보고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 쉬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퀴즈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27분에 시작할 테니까 퀴즈를 아까 얘기했던 거 근로자, 사용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하여튼 틈나는 대로 이제 점심시간까지 활용하셔가지고 계속 풀어보시는 걸로. 오후는 쉬는 시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라서요. 오전에 조금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쉬었다 가시죠. 27분에 시작하겠습니다.